서울에서는 또 이 대규모 신규 분양 입주가 일어나기 시작할 시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는데 아까 대출 이슈하고 관련해서 둔촌주공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둔촌주공 아파트였던 곳. 네. 그게 정확한 새로운 단지 명이 뭐였죠? 올림픽 파크 포레원입니다. 거기서는 또 지금 대출 규제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입주자들이 잔금을 못 치러서 굉장히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런 논란이 계속 보도가 됐었는데 그런 상황은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은행들 입장에서 특히 1금융권에서 올해 대출을 엄청나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한 해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대단지가 입주해주면 대출 여력이 없으니까 사실은 대출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입주자들은 예를 들어서 2금융권이라든지 금리가 높은 걸 대출받아야 되는데 네.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적 정의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굉장히 큰 이슈인데요, 지금. 이거는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거기에 입주하는 분들은요, 그 아파트를 보유한 분들 아닙니까? 시세가 10억 원이 올랐어요. 우리가 10억 원을 오른 분들한테 대출이 안 돼서 걱정하고 지금 대한민국 이럴 때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려움을 알아요. 네. 그래 그런 분들은 그러면 금리를 조금 높은 거에서 대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자영업자가 100만 명이 네. 폐업하고 있고 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방향성이 시세가 10억 원 오른 입주자들 걱정 때문에 금융 시스템을 고쳐야 된다? 아니 도대체 정부나 아니면 금융권에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러게요. 그거는 정말 선택적 정의죠. 이건 그거야말로. 아니 선택적 정의는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 그럴 때냐고요. 훨씬 급한 데가 많은데. 그렇습니다. 그죠?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때 사실은 문을 억지로 닫아야 되니까 대출을 받았던 게 밀려가지고 지금까지도 못 갚고 폐업도 못하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분양받은 사람들 막 10억 원 올라서 하고 있는데 그 대출이 조금 모자라다고 이게 잔금이 20% 되거든요. 네네네. 예? 20%. 예. 근데 그거 하서 대출이 1금융권에서 안 되니까 이거 풀어줘라. 막 대출 여력 늘려줘라. 금리 낮춰줘라. 아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걸 걱정할 때냐고요. 네. 그분들 알아서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런 각도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억이 시세가 오른 집이면은 은행들이 어떻게 보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가서 대출 받아주세요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하고 있는 건 혹시 부동산 시장에 약간 이상 징후가 있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미리 좀 겁을 먹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고 싶은데 대출 여력이 없기 때문에 못 해준 거예요. 그래서 대출 여력을 늘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 너무 좋은 대출이죠. 네. 왜냐하면 그냥 부동산 안전한 대출이니까. 네. 그리고 절대 거기에서 사실은 예를 들면 부도 위험도 적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너무 해주고 싶은데 자기네들 대출을 많이 해줬어요 올해.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늘려주라 이러는 거죠. 은행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거 뭐 사실 주택담보대출은 정말 앉아서 돈 버는 상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리스크가 없잖아요, 은행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올해만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언론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집값 오른다고 막 부추기니까 무주택자들이 가서 대출 받아서 집 샀는데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은행들은 그냥 계속 돈 번 거잖아요.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노력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까 교수님이 선택적 정의라는 게 이게 한국의 경제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네. 지금 누구를 위한 경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어쨌든 뭐 강남에서 집을 마련한 분들이 겪는 어려움과 이제 어디 낙후된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시는데 빚더미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은 그 경중을 따지자면 이 자영업자분들이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는 모양새를 보면 그렇죠. 이상하게 그렇죠. 강남의 아니 집사분들이 왜 더 많이 무주택자분들이 논의되는 것 같아요. 다 아이고 저기 둔촌주공 어떻게 대출 안 돼서 이러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 방송을 예를 들어서 그 입주자분들이 들으면 엄청 화내실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걱정할 게 뭔지. 네? 맞아요. 진짜 걱정할 게 뭔지. 그렇습니다.
진짜 근데 이 부동산하고 관련해서 한 그럼 뭘 걱정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대표님 보시기에는 지금 정부는 어쨌든 흐름상 보면은 초반에는 이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세금 좀 완화해 드릴게요. 좀 많이 사세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왔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조금 이렇게 분위기가 집값이 막 뛰는 것 같고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사실 그러면 좀 쪼여야겠네 하면서 은행들이 이렇게 대출 규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계속 완화책만 했어요. 세금 완화해주고 대출 규제 완화해주고 그다음에 개발 풀어주고 그래서 다 완화만 했어요. 그런데 마치 그 완화책이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처럼 혼동한 거예요. 집값이 빠지니까. 이건 반대였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다시 집값이 오르니까 이제 허겁지겁 대출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실을 하는 거지 큰 기조가 바뀐 건 아니다. 부동산을 부양하고 싶고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싶은 거죠. 근데 시장은요. 절대 정책의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네네. 그렇게 풀어주니까 누가 집을 삽니까? 무주택자들이 사요. 네. 왜요? 불안해서.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충격적인 거예요. 이런 정책들이 나쁜 정책이죠. 그렇죠. 그래서 무주택자들이 사실 일시적으로 시장의 변화를 일으켰지만 지속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집값이 빠질 때도 그러니까 집값이 오를 때도 아무리 집값을 내리는 정책을 나와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안 되죠. 됐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정부 지금도 때도 안 마찬가지예요. 됐고. 집값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일시적으로 올릴 수는 있어도 이게 더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집값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더 커질 수 그때는 있다. 뭘 할 겁니까? 지금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더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가격을 잡으려고 하지 마라. 가격을 부양시키려고 하지 마라. 정부가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뭐냐면 주거복지. 서민들의 주거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할 건가. 지금 전세 사기에 노출돼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가 가장 핵심이 돼야죠. 두 번째는 뭐냐면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는 역할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가격이 크게 빠지는 거를 방지하는 안정책 이런 거죠. 가격을 쫓아다니면서 정책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가장 큰 문제가 이 진폭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막 20% 빠졌다가 갑자기 20% 오르고 또 20% 빠지고.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 굉장히 그런 변동성을 오히려 키우고 있는 겁니다. 키우고 있다. 무주택자들은 그렇게 변동성이 커지면 불안하니까 자꾸 비싸도 올라타야 되고. 그러니까 빚내서 막 사는 빚 지금 전환을 가계대출이 1,900조 원입니다. 네. 언제까지 부채로 경신하고 계속 있죠. 버틸 수는 없다. 그렇죠. 네. 좀 정신 차려야 될 텐데.